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온라인 수업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재로 하고 있는 스마트 빌딩 시스템을 우리가 원래는 대면 수업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배울 파트는 6장입니다. 6장 접근 통제 시스템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행히도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아서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면은 충분히 한 30분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접근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안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 뭐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 있는 보안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접근 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제 좀 심해지면서 건물 출입구에 이제 접근 통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죠. 완벽한 뭐 온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제 그 어플을 설치해 가지고 QR 코드를 통해서 출입 인증을 받고 온도 체온을 체크를 하게 되죠. 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홍채 인식을 하는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손등에 혈관 인식을 하는 곳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안 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비밀번호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누가 언제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 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서버 또는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을 기록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록들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크게 설명할 것들은 없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러분들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넘어가면 예, 그림에 나오는데 이 그림이 결국에는 핵심이죠. 이거는 이제 문이죠. 문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어느 문을 이용했는지가 여기에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현관 하나만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곳으로만 이용을 하지만 평상시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고 하면 보안이 필요한 건물에서는 출입구 여러 개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반 방문객들이 이용하는 곳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곳,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사람들 있죠. VIP라고 부르는 뭐 임직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통로들이 또 따로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곳을 이용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보안 카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사원증 같은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보안 그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게이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게이트 중에 어, 방문객이 이용하는 게이트가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방문객용이에요. 첫 번째가 방문객. 방문객.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일반 직원이 될 겁니다. 일반 직원. 그 다음에 보안 업체라던가 VIP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그죠? VIP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동선이 별도로 있을 거고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나눌 수도 있고 좀 다르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통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하나의 통로 안에서 별도로 이제 나눠 가지고 접근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출입국 심사 통과하는 데 가보면 일반 하나의 통로를 게이트를 이용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쪼개가지고 가운데 부분은 일반인들이 이용하고요. 양 끝단에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로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청소를 하는 분들이나 보안 관리를 하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그 파일럿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는 통로들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같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이제 관리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무래도 서버에 언제 누가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죠. 정보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그 누가 들어갔는지 잘못된 사람이 혹시 출입을 하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다음 여기 있는 정보나 기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보나 기록을 그냥 저장해 놓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뒤에 가면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몇 명이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설비라던가 아니면 보안에 관련된 것들을 운영할 때, 건물을 운영할 때 그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뒤에 또 설명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조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보조장치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이것도 역시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없고요. 뭐 제일 흔한 게 여기 카드 리더기라고 나온 거죠.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이 카드 리더기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푸시 버튼도 있고요, 비상 버튼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 통제 패널 안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넘어가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뭐 모든 건물이 그렇진 않겠지만 보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을 운영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IP POE라고 되어 있죠. 여기 POE는 파워를 얘기합니다. 전력. 그래서 IP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겠다라는 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문을 이용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라고 하는 게 카운트가 되죠. 뭐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건물에 지금 상주 인원이 몇 명 있느냐, 존으로 나눴을 때 1번 구역, 2번 구역, 3번 구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구역에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에어컨을 우리가 킨다거나 끈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전력 소모가 뭐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안 등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보안 등급이 높은 사람이 현재 건물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데 건물 내부에서 보안 등급이 높은 정보에 접근이 발견이 됐다.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또 어떠한 뭐 산업 스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이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조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주 인원이 몇 명인데 얼마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겠죠.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구역별로 전력 소모량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키는데 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뭐 전력 이슈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이거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장점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뭐 확장성, 신뢰성, 비용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있습니다. 잠깐 보고요.
뒤에 보면은 여기에 통합, 그 다음에 국제적 응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들이 한 번에 뭐 여러 명이 접속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 패드를 이용해서 얼마나 동시에 이거를 접속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고요. 이 데이터들이 좀 정확한가, 문제가 혹시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하는데 뭐 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 정보를 우리가 활용했을 때 또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통합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단지 카운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거를 이 정보를 다른 기능에 연결해 가지고 이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통합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정보 호환성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호 운용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제적 응용 부분은 이런 것들이 약간 표준화되어 있어서 약간 코드라든가 아니면 표준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도 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이제 연계시켜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장에서 그나마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보행자 계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보행자 계수기가 너무 자, 보행자 계수기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계수기라고 하는 거는 숫자를 세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얼만큼 지나갔는지 이제 사람들을 카운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보안이나 재무나 관리 목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센서가 달려 있죠.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고 나갈 때 이쪽으로 몇 명이 지나갔다. 이쪽으로 몇 명이 지나갔다. 이거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와 외가 있으면 내부로 몇 명이 들어갔고 외부로 몇 명이 나갔다.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 계수기라고 하는 거는 그 보안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보완하는 장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안 장치를 카드를 찍었다고 해서 반드시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찍기는 했는데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찍자마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었을 때 실제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한 번 찍었을 때 2명, 3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함께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용도로 보완하는 용도가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온도를 이용하는 방식을 썼는데 온도 말고도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 체온 측정하는 거랑 연동시키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항에 가면은 뭐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심하니까 그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공항 내부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짐을 찾으러 가는 그 길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체온 측정하는 장치가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카운트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이 온도를 체크하고 이 사람이 다시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들어가면서 체크한 거. 그다음에 뭐 다른 또 나오는 방향에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나오는 방향도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개를 설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이 정보를 어디에 써먹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HVAC, 그 다음에 공간 계획, 그 다음에 직원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HVAC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온도와 관련된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온도와 환기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에너지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건물에 몇 명이 상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에너지 소모하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공기 질을 이제 관리를 해줌으로써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 사람이 지금 현재 몇 명이
건물 내부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개수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실사용자의 수를 우리가 남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운영할 때 정확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개수기가 꼭 없더라도 특정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있고 어느 시간대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느 시간대에는 H백이 좀 많이 돌아가야 되고 어떨 때는 좀 안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에 연동되는 개념.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간 계획인데요. 공간 계획을 보시면 여기 나오지만 오피스 빌딩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반드시 이렇지는 않은데 50% 정도는 비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0% 이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영업직 사원이 많은 경우에는 외근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직종들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보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보행자 계수기라고 하는 게 있으면 빌딩의 층별로 그다음에 공간 구획을 우리가 나눠놨어요. 그 구획별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지금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상주하고 있는 인원 숫자가 많으면 그 상주 인원이 많은 공간에 지금 상주 인원이 적은 공간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한 공간이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죠. 똑같은 이제 회사 안에 부서가 만약에 두 개가 있는데 A라는 부서는 상주 인원이 많고 B라는 파트에서는 외근을 하는 인원이 많다라고 하면 A랑 B랑 똑같은 면적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상주 인원이 많은 파트에 공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공간 영역별로 했을 때 뭐 우리가 휴게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 휴게실의 이용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게 현저히 작다라고 하면 그 공간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바꿔서 또 쓸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용하는 숫자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때도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숫자를 세보면 우리가 공간 계획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직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빌딩을 사용하는 뭐 패턴들을 체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이 사람이 회사에 상주하는 시간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나중에 직원을 평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음에 넘어가 보면 네, 마지막으로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곳에서의 하는 것들인데요. 요즘은 이제 회사도 회사지만 요런 쪽이 지금 약간은 좀 더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교회에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막 그 확진자가 좀 너무 많이 퍼졌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고생을 좀 했었어요. 초반에. 그죠? 요즘은 또 안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계획상에서 관리를 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연이라던가 이런 걸 할 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 중요하고요.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놀이기구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좀 있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 물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보안 요원이 있긴 하지만 관리 인원이 이제 혹시라도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것들은 정확하게 사람 숫자를 체크해서 이용객 수를 조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건물이 구조적으로 뭐 매우 안전하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건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 예를 들면 좀 문화재라던가 이런 것들은 예전에 지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금보다는 좀 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리게 되면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이런 걸 설치해서 지금 현재 건물 내부의 문화재나 이런데 들어가서 관람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다. 그 인원을 몇 명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해서 묶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건물 나가는 출입구에 카운트할 수 있게끔 개수기를 하나 더 설치해 두면 들어가는 사람 숫자랑 나가는 사람 숫자가 관리가 되니까
특정 시간대에 그 내부에 관람을 하고 있는 인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런 기술들이 활용될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는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안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이 통제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보안 용도로만 쓴다기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획 측면에서 특정 공간을 분배하거나 아니면 유지관리와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측면, 전력을 소모하는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안전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6장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자, 6장에 대한 설명 끝났고요. 여기서 우리가 8주 차에는 이제 시험이죠. 중간 평가를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교재, 이 교재 안에서는 방금 설명했던 6장까지를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서도 중간 시험 문제가 나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숙제를 하시고 이 책 교재를 여러분들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터무니없게 말도 안 되는 문제는 절대 내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언급했던 부분 안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갈 거니까 선생님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했던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차까지 설명한 내용이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기말평가에서는 여기에 설명하지 않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그 뒤에 부분부터 다음 주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기말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기말평가 하시면 되고 우리가 기말평가를 하는 분량이 조금은 작아요. 이 교재 자체는 양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하는 그 따로 별도의 강의 자료를 드리는 그 부분에서는 양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요 뒷부분은 기말평가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미리 공지를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조편성이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조편성을 확인을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기말평가 하기 전에 우리가 마감을 하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여유 있는 시간이 남진 않았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나요?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기간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하시고요. 조편성된 거 안에서 조별 회의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따로 뭐 어떻게 해라라는 말은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될 수 있으면 단체 카톡방을 조별로 하나 만든 다음에 역할 분담을 여러분들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방에서 여러분들이 조장을 선정을 하십시오. 조장을 선정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과제 제출하는 기간이 다가올 때쯤 되면 조장을 따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과제를 제출해라 라고 하는 걸 따로 공지를 할 건데 그때 조장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조장들끼리는 4명이잖아, 그죠? 4명의 조장이 그 상의를 해서 중복되는 건물을 선정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해줬던 리스트에 있는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을 여러분들이 선정한 경우에는 무조건 선생님한테 먼저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건물을 하겠다, 이 건물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했는데 내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선생님이 된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정을 빨리 하고 나서 선정된 건물을 내가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받고 나서 업무 분담을 나누셔가지고 하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보고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도 합니다. 보고서 만드시고 발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입체 판넬을 만드셔야 됩니다. 입체 판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설계 마감하면은 전시하는 것처럼 그거를 복도에다가 전시를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성의 없게 만들어 오면 전시를 하는데 좀 부끄럽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의껏 그래도 준비를 좀 해 주셔야 전시를 해도 여러분들이 좀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좀 빡세게 이렇게 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인증을 하는데 최소한 누가 봐도 아 열심히 한 작품이구나 공부를 많이 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중간평가랑 기말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단답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죠. 아주 그냥 짤막한 단어들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낼 거고요. 객관식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일단 중간평가에는 서술형은 없습니다. 전부 다 100% 단답식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서 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강의 자료를 읽어보고 책을 읽은 친구들은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변별력은 약간은 있어요. 뭐 모든 친구가 다 100점을 받으면 사실은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평가라는 걸 하기 때문에 또 너무 쉬운 문제 위주로만 내면 또 곤란하죠. 열심히 한 친구와 그다음에 조금은 덜 열심히 한 친구의 점수 차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한두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드립니다. 감안해서 시험 공부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시험은 수요일 날 21일에 시험을 칩니다. 이때 칠 때는 지금 미리 공지가 안 돼 있지 싶은데 지금 원래는 우리가 1시부터 이제 1시간씩 해서 1시부터 2시까지는 1분 반, 그 다음에 2시부터 3시까지는 2분 반이 수업을 들었는데 시험을 칠 때는 1시부터 2시까지 강의실을 723, 724에서 한 번에 칩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드리고요.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50분이죠. 50분 드리고 50분 안에 시험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지금 시험 문제는 25문제가 나갔습니다. 25문제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분반 친구들은 1시간 일찍 시험을 쳐야 되잖아. 그죠? 평소에 오는 것보다 1시간 일찍 와야 됩니다. 시간 헷갈리지 않고 준비를 하세요. 21일 수요일에 시험을 칠 거고 강의실은 723, 724로 나눠서 시험을 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23에는 1분 반이 시험을 치시고요. 724에는 2분 반이 가서 시험을 치면 됩니다. 거기에 가면은 조교 선생님들이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질문사항이 혹시 있으면 강의 시간에 우리가 이번 주 차까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일단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차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시험과 관련된 질문도 하면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다른 사항은 없고 출석 관리 잘 하세요. 이제 대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거기서 체크를 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는 거는 거기에 우리가 최소한 25분인가 24분 이상 여러분들이 들어야만 출석 인정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만 켜놨다가 이게 영상이 끊어지거나 접속이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다 들었는 줄 알았는데 뒤에 조금 빠졌다거나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누구는 출석을 인정해주고 누구는 출석을 인정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출석에 대한 변경은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이번에 몇 명의 친구들이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 출석 인정이 안 된 것 때문에 문의를 해서 그 본관에 확인을 해서 시간을 얼만큼 들었는지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아마 뭐 정상적으로 수업을 다 들은 걸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출석으로 변경을 해줄 건데 혹시라도 다음부터 또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변경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좀 그때그때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강의 들어야 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교재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